먼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죠. 더불어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께 먼저 질문을 바로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오늘 취임식장에 보니까 계신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오늘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대통령과 배우자분하고 악수하고 났을 땐 좀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지기입니다. 87년도 처음 만나갖고 그 인권 변호사를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의사 그리고 현재 1위까지 과정을 같이 해왔었는데 그 이전에 그의 삶은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소년공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그래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갖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기회를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른 데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정말 이 초심 잃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또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갖고 오늘 또 이거 있었던 건데 인사가 만사하다. 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참 중요하죠. 예.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이제 첫 단추 역시 인사였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초대 총리로 김민석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거는 이제 국회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지명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위성락 안보실장 이거는 이제 바로 임명을 이제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국무총리, 네. 초대 국무총리인데요. 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식의 실용주의적인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용주의적인. 지금 그동안 그 대통령 후보가 돼서 또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같이 일을 추진해봤던 호흡이 딱딱 맞았던 그런 당내 인사 중에서 가장 유능한 그런 인재를 뽑았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석 총리, 총리 내정자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3년 전부터 특히 강훈식은 비서실장 3년 전에 3년 전 대선 때 전략기획본부장이었고요.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 당대표 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당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눈여겨봤던 두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그다음에 추진력도 강하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무원들이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이완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진력 있고 소위 말해 장악력, 그립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역량이 있는 중진들을 갖다 포진시켜갖고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의 일대 쇄신, 또 강한 추진력 있는 정책 집행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께서는 보면은 선대위에서도 국가인재위원장 네네.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네, 예. 조만간에 이제 네. 다른 쪽에도 장관도 있고 뭐 할 네네. 텐데 네. 입각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했다. 자신과 친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 맞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매우 판단력이 빠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예. 그리고 친속하게 집행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대화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가서 일하는 게 썩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한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좀 첨언한다고 네, 하면 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저는 이즘이라는 말은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그런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업이 잘 돼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이 새로 만들어지고 활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퍼주기하고 뭐 무상 시리즈 진행해갖고 네. 세금만 부과할 거 아니냐는 포퓰리즘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러죠. 주장들 하는데 네. 저는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적절히 지원해야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또 세금도 많이 거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거쳐서 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다는 게 기본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할까요?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번 조기 대선이 일어난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그 비상계엄이 원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난해 4월 4일 파면됐고 60일 만에 지금 조기 대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걸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내란에 대한 심판, 내란에 대한 완전한 종식 이게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내란과 또 그 이전에 정책적 실패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후보로서의 어떤 역량들 이런 걸 보여줬고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있게 됐는데 그 내란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있던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는 건 안 되지 않냐 이런 심판 여론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심판 여론이 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현안이 되는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도 있고 내란 특검이라는 최상병 특검이라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또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뭐 이런 것도 이제 현안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뭐 좀 더 그 여야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당의 그 주류적인 견해하고 좀 약간 결이 좀 다른데요. 오늘 그 법사위에서 논의된 그 대법원 대법관들 증언 문제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소위만 통과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는 특히 대통령이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뭐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 84조 규정인데 이 해석 문제인데 저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의결되거나 논의되기 전에 저는 대법원에서 이 점을 좀 미리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저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학계의 다수설은 이건 대통령 직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기소하고 소추되고 소추에는 진행된 재판도 포함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이거 진행할 수 없다. 이건 중단시켜 놓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보다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제한 규정들, 행위 규정. 그 행위 규정 너무 모호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의 운명을 국민의 손이 아닌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행위 문제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그 행위 문제 때문에 많이 서로 고소고발됐는데 여야 간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갖고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이런 법안들은 아직 일부는 뭐 발의됐다가 처리된 법안도 있고 철회된 법안들도 있고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좀 하고 가능한 한 저는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일 뭐 특검 처리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지금 의원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지금 중점을 두는 상황에서 특검이 바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뭐 국민들의 관심이 그걸로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해봅니다. 다만 내란죄 관련해서는 또 국민적 요구가 그 원인을 좀 발본색원해갖고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이게 재발 방지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 최대 과제 경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늘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세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계 부채, 기업 부채는 훨씬 커요. 훨씬 부담이 큽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에 뭐 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50%좀 넘어가고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거의 뭐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땐 정부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네. 김문수 후보도 한 35조 내외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편성해야 되고 뭐 재원 조달은 뭐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해 편성한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관련된 예산 뭐 지출 구조 조정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기금도 또 전용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모자라는 거는 또 국채를 일부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추경에서 저는 상당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시 경기 부양의 후방 효과는 건설 경기거든요. 근데 네. 뭐 PF라든가 종금사의 작은 경색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좀 대책도 좀 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의 부채를 어떻게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이런 점도 좀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그냥 그 예대 마진으로 네. 엄청나게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채에 관련해 갖고서도 좀 적극적인 대책들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 정부의 물론 세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또 직접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규제 혁신들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민주당 정권 하면 항상 집값을 잡겠다 해놓고 집값을 올려놓고 못 잡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 정책들이 이재명 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과정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 네. 뭐 기본적인 취지가 같은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의 그 흐름에 맡기는 게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함께 호흡하는 실용적인 부동산 정책 이런 취지로 해갖고 역시 적절한 규모의 어떤 공급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수요 공급에서 수요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수요금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또 규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 그리고 주거복지에 초점 맞춰갖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를 현재 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향상시켜갖고 그 공급되는 부분들을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좀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갖다 좀 현실에 맞게 네. 좀 높여 상향화 시켜주고 그다음 일기 신도시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기 신도시 그 노후계획 도시들 그 정비하는 거 이것도 좀 신속하게 행정 절차도 신속하게 하는 것 등 각종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을 좀 혁신하고 그럼 지금 기간 현재 단축하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르진 않. 실제 거기서 뭐 구두선에 그쳤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행된 게 공급도 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강점으로 여기는 게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또 인허가 절차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이라든가 또 일기 신도시의 어떤 노후계획 정비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물론 관련해서는 역시 건설업체들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지금 PF 문제도 있고 그 자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라고 지금 자꾸 저희들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그 외교 안보의 핵심적인 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사실 미국은 우리 한국과 그 유일한 군사 동맹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미국은 직접 참전해갖고 네.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지켜낸 어떤 그런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중국과의 관계는 현실적인 무역 외교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이 어쨌든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들 또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계에서 전 틈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전략의 틈새 사이에서 미국의 그 전략적 목표라든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중국과 적절하게 무역 관계들도 갖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 역시 한미 관계의 그 토대를 탄탄히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본으로. 예, 한미일 협력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일본과 일각에서는 일본 한일 관계가 급격히 변동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전 정권의 외교 관계를 갖다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갖고 급격히 변동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현재 그 현 상황들을 잘 파악해갖고 양국의 어떤 신뢰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 채널들을 새로 구축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역시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결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예상컨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어떤 신뢰 관계도 강조하면서 직접 대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역시 한미 동맹 기초에서 양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해를 맞춰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한미 정상회담들의 어떤 조속한 개최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개헌 얘기예요. 개헌. 이거 보면은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 초반에는 좀 개헌에 대해서 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골자로 한 이제 구상도 이제 하고 개헌 시기 언제냐?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다.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오래된 동지라고 그렇죠. 얘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가 좌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담을 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아는 이재명 한담하고 이건 국민들 앞에 지난 5월 18일 그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하든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150인 이상 의결을 거치고 3분의 2 이상의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결국 개헌의 실제적인 주체는 이제 국회가 돼야 됩니다. 여야 간의 기본적인 개헌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갖고 정부의 안을 받고 여야가 서로 안 내갖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어쨌든 요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획을 보면서 네.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제도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 권한의 어떤 재분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좀 받아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각자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다한 말씀 있다면은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해 그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경으로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또 성별로 국민들이 나눠져서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제 6월 3일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째 목표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 민생 안정을 노력할 테니까 좀 함께해 주기를 오직 우리 국가의 발전, 우리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하는데 잘 지켜봐 주시길 기대하고요. 저희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